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소프트웨어 테스팅 과목을 맡게 된 정보보호과 겸임교수 한무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네요.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국이 난리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수업을 하고 인사하게 됐는데 조만간에 이 사태가 빨리 해결이 돼서 강의실에서 이렇게 비대면 수업이 아닌 대면 수업으로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날이 조만간 오겠죠. 네, 여러분들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파이팅 하시고 또 집에서 열심히 또 온라인 강의로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 학기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소프트웨어 테스팅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과목에 대한 좀 소개, 설명 이런 것들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떠세요?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라는 용어 혹시 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변화돼 있거나 활성화돼 있지 않은 그런 직군이고, 그런 용어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이렇게 정규 과목으로 다루고 있는 학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워야 되는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이 과목을 정규 과정에 넣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앞서가는 학교이고 또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과목을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음, 그 자격증 얘기도 간단히 소개할 건데 이쪽 관련해서도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자격증 취득이, 그렇게 쉽지 않지만 또 굉장히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수업을 열심히 차근 들으면, 듣고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번 학기 수업 열심히 듣고 같이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학기 이제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설명하기 전에 강의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념이 생소하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테스팅에 관련한 용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세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인데 이거를 아마 한 학기에 다 다루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고요. 중요한 것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걸 실무에 활용하는 부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도 하고 있지만 또 그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테스팅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 그리고 방법론들, 그리고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을,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습득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할 때도 개발을 하거나 할 때도 이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도움이 되고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번 과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 내용은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먼저 교재를 좀 설명할게요. 교재는 강의 계획서에도 나와 있겠지만 개발자도 알아야 할 소프트웨어 테스팅 실무 이게 3권이 나와 있는데 3판 권은일 대표 외에 이제 여러 사람이 썼는데 보이시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다들 구입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테스팅 쪽에서 굉장히 뭐랄까 이론을 차근히 잘 다져놓은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은 테스팅 관련한 책들도 많이 좀 나와 있긴 한데
사실 그 전에 이런 개념들이 없을 때, 이런 책들이 없을 때 이렇게 초반부터 정리를 잘한 굉장히 탄탄한 기초, 탄탄한 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강점은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테스팅과 관련한 기반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히스토리가 오래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책의 구조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ISTQB라는 그 퀄리피케이션 보드에서 제안하는 슬라버스 지식 체계의 근간에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STQB 국제표준 지식체계 근간이라고 이제 써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건데, ISTQB라는 단체에서 이제 슬라버스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하고 목차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주 교재는 개발자도 알아요. 소프트웨어 테스팅 실무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번 학기에 이 과정을 다 다루기엔 사실 무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다룰 거고, 뒤에 이제 테스트 관리라든지 뭐 테스트 프로세스 자동화 도구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진도가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네, 그렇게 이제 앞에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자격증이나 지식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ISTQB Certified Tester Foundation Level Syllabus. 실라버스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2018 버전이 가장 최근에 나온 버전이고요. 그리고 작년도부터 자격증 시험을 2018 버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근간으로 해서 자격증 시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보고, 근데 이 부교재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얘는 ISTQB라는 것을 검색해 보면 International Software Testing Qualifications Board라는 일종의 테스팅 관련한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컨소시엄 같은 단체예요. 그래서 여기는 비영리 단체로서 소프트 테스팅에 대한 근간 지식체계를 체계화하고, 그 다음에 테스터들의 어떤 커리어 패스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로 이제 테스터들의 자격증 시험을 이제 만들어서 제안을 하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시험에 대한 얘기들, 예제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다운로드 가면 글로서리 애플리케이션, 여기 이쪽에 가면 이제 다양한 이제 자료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영문으로 돼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ISTQB 월드와이드, 그러니까 이게 그 각 국가나 어떤 지역마다 브랜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ISTQB가 메인 보드라고 하면 거기에 KSTQB는 한국 브랜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kstqb.org를 가보면 여기에서 이제 KSTQB의 소개, 뭐 자격증 시험 뭐 등등등 좀 나와 있고요. 여기 학습 자료실에 가보면 샘플 문제, 실라버스, 뭐 참고 도서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 실라버스에 쭉 가보면 파일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ISTQB CTFL 버전 2018 실라버스를 찾으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파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영문 버전이 있고 밑에 이제 한글로 번역한 버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영문 버전은 아까 여기 쪽에서 봤던 ISTQB에서 그 실러버스를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공인 그 월드와이드 기관인 KSTQB 코리아 브랜치에서 이거를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 버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으면 되고, 얘는 그냥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시험을 돈 내고 봐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이걸 다운받아 보면, 이제 여기 이
실러버스의 버전이 영문 버전이 3.1인데 이제 한글판으로는 0.0이다 볼 수 있고, 이제 목차를 쭉 보면 개요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1장의 테스팅에 대한 펀더멘탈 기초, 개념 왜 필요한지, 뭐 이것까지 원리, 프로세스 뭐 등등등을 설명하고 있고, 2장에서는 개발 수명 주기와 테스팅의 관계.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개발할 때 개발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 테스팅은 어쩔 수 없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것에 대한 설명들, 그래서 뭐 테스트 레벨, 테스트 타입, 그 다음에 다양한 뭐 형태의 테스팅들,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정적 테스팅과 동적 테스팅으로 구분하는데, 3장에서는 정적 테스팅, 스태틱 테스팅에 대한 설명을 쭉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테스트 기법, 여기 이제 이게 사실은 동적 테스팅에 해당하는 건데, 그래서 명세 기반에 해당하는 블랙박스 테스팅, 그래서 5가지 기법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드 레벨 테스팅에 해당하는 화이트박스 테스팅,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들, 그 다음에 기타 경험 기반 테스팅, 이렇게 이제 크게 3가지 카테고리를 4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3장과 4장이 사실은 테스트 기법에 관련한 핵심 내용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 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실습에서도 많이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매니지먼트,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한데 테스트 조직이라든지 테스트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운영해가는 관점에서의 어떤 필요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추가적으로 테스트 지원 도구와 관련해서 테스팅에서 실제로 자동화 도구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실습에 나중에 강의실에서 다루게 될 건데, 뭐 이제 우리가 JUnit 같은 거 써볼 거예요. 그래서 자바 코드에 대해서 난이 테스트 같은 거 해보고, 시간이 되면 뭐 TDD나 이런 것들도 조금 설명해 볼 건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매뉴얼하게 테스팅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웹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스트 자동화 도구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안드로이드나 이런 모바일 프로그래밍에서도 이제 테스트 자동화를 지원해주는 그런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도구들이 뭐 그렇게 이제 테스트 수행과 관련한 도구 외에도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런 도구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그다음에 적용할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을 6장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 테스팅 활동을 할 때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 보면 굉장히 딱딱해요. 테스팅이란 무엇인가? 이제 테스팅의 일반적 목적은 이렇게 마치 이게 이제 기술 문서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딱딱한 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교재에서는 이제 그거를 조금 풀어서 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보면 나중에 그 자격증 시험 준비할 때는 두 개를 같이 보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개알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 개발자도 알아야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도책을 가지고 이제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실러버스를 가지고 요약을 하고 뭐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는 테스팅 기초, 수명 주기의 테스팅, 구조 기반, 명세 기반, 경험 기반, 정적 테스팅, 테스트 관리 뭐 이렇게 갈 건데, JUnit을 활용해서 코드 레벨에 이제 테스트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명세 기반 테스팅의 다양한 뭐 픽트라든지 테스트 기법들을 활용할 거고, 그 다음에 정적 테스팅에서 가능하면 이제 파인드버그라는 툴을 활용해서 정적 분석도 해볼 거고요.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결함 관리도 혹시 가능하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의에 대한 개요는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이제 다뤄야 될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스팅의 필요성, 등장 배경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테스팅에서 사용하는 테스팅이 도대체 뭐냐, 개념 이런 것들 설명하고, 그 다음에 테스팅에서 사용되는 이 개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 원리라는 것들이 한 7가지 일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출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반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로세스 및 개선 모델은 조금 내용이 어려워서 이거는 강의 후반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괜찮으면 가능하면 자격증에 대한 소개도 간단히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도입 배경, 왜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필요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볼게요. 2014년도에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로 굉장히 히트를 쳤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유튜브 영상이 12월 1일에는 21억 4,700 이렇게 넘는 엄청나게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21억 4,700 얼마로 이제 조회수가 음수값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해프닝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딱 눈치챘겠지만 이 유튜브의 동영상을 조회하는 그 조회수를 저장하는 변수값은 아마 32비트로 개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2비트가 가질 수 있는 양수의 최대값을 넘어서서 인티저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음수값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사례가 발생한 거죠. 일종의 강남 스타일이 워낙 떴기 때문에 유명세를 치르는 그런 사례도 될 수 있지만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나중에 후속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 유튜브 개발할 때 이제 요 변수의 32비트 변수를 64비트 변수로 바꿨다. 그런 기사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개발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조회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조회수가 음수값으로 바뀌는 그런 해프닝도 발생하기도 했고요. 조금 더 심각한 사례를 이제 살펴볼게요. 저도 이제 자동차 쪽에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오고 있는데 자동차는 더 이상 기계나 전자나 기구 이쪽뿐만 아니라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가전 전시회로 굉장히 유명한 CES, CSHOW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미국에서 매년 연초마다 진행되는 국제 가전 쇼를 해서 이제 그 어느 해부턴가 이렇게 자동차 도메인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이렇게 기조연설을 부탁하고 했어요. 그때 이제 그 2012년도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CEO가 나와서 자동차는 이제 가솔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의역을 한 건데, 그만큼 자동차 안에 소프트웨어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소프트웨어가 비중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건데, 그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코드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코드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냥 코드 사이즈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코드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복잡도도 증가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복잡도가 증가하면 개발자가 실수할 가능성도 많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할 때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이드 이펙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팅이 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기능을 잘 구현하려고 하지만 기능 구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실수들도 있는 거죠. 제규어 랜드로버에서 열쇠 없는 스마트키 차량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결함을 발견했다. 그래서 6만 대를 넘게 리콜했고, 한 대를 리콜하면 그 비용이 엄청나요. 그리고 리콜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엄청나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그 회사에 대한 신뢰도, 그 브랜드 밸류의 하락, 이런 것들도 사실 적지 않은 문제가 되거든요. 큰 엄청난 비용이 되고, GM에서도 소프트웨어 문제로 운전자의 조작 없이 기어가 중립으로 바뀔 수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운전자가 내가 중립 N단으로 놓지 않았는데 차가 알아서 N단으로 바뀐다. 그러면 안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내 차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중립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파킹을 해놨는데 갑자기 중립으로 바뀐다.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자동차 안에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면 이제 우버에서 지금 뭐 한국에서는 타다나 뭐 이런 문제로 이제 그런 이슈로 시끄럽기도 한데 지금 우버의 자율주행차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2018년도 기사인데 미국에서 이제 우버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가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봤더니 그 문제 원인을 이제 분석했더니 그 보행자를 센서가 감지했지만 이걸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게 그러니까 그 차량이 계속 직진하도록 해서 그 사람을 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물론 이거 외에도 자율주행차 관련한 사고가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건이 더 있죠. 근데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소프트웨어가 해당 물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원인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센서가 사람을 인식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고, 인식을 했지만 이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통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통신을 받았는데 이거를 처리하는 로직 쪽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판단을 제대로 내렸지만 이거를 전달해서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아라 아니면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라 뭐 이런 지시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지시를 받은 제어기에서 제대로 동작을 못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봤더니 해당 물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 이 사건이 이제 왜 심각하냐면 지금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차 레벨이 이제 크게 4단계로 보는데 이제 4단계까지 가진 않았지만 이제 점점점 자율주행차의 레벨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의 범위가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래서 실제 차를 운전하기도 하고 아니면 차에 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걸어갈 때 차를 접하게 되는 거죠. 횡단보도나 도로에서. 그런데 아예 여러분 중에 차가 아예 안 다니는 그런 마을에 살지 않는 이상 이렇게 차량과의 어떤 관련한 사고들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 빈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발생했을 때 접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는 굉장히 큰 인명피해를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가 됐든 동승한 사람이 됐든 아니면 그 차량 밖에 있는 사람이 됐든 차량 사고는 인명의 피해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뭐 심하면 이번 사례처럼 목숨도 잃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싸이의 어떤 유튜브 조회수의 오류 이런 것들은 그냥 해프닝으로 재밌게 넘길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이러한 그 자율주행차나 차량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뭐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결함 사례 뭐 이런 거 인터넷 검색하면 쭈루루 나와요. 그 중에 뭐 여기도 이제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두 번째 보면 1984년 캐나다에서 방사선 치료기 테락25 인명사고가 발생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테락25라는 그 방사선을 이렇게
쬐어서 여러 가지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기기가 되죠. 의료기기죠. 근데 의료기기 안에, 그러니까 초기 버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으로 버전업을 하면서 어떤 모듈은, 그대로 재활용했고, 어떤 모듈은 새로 구현하거나, 아니면 추가해서 구현했어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 간의 인터페이스나 인터랙션을 제대로 체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사가 레벨을 이제 조작을 하잖아요. 방사선 요만큼 쬐야 된다 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방사선이 노출이 된 거죠. 10배 정도의 방사선이 노출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85년에서 87년 요 2년 사이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방사선 가다 노출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그런 케이스죠. 근데 이것도 보면 제어 소프트웨어 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죠. 이렇게 소프트웨어의 결함은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부분에 다양한 요소에 소프트웨어가 들어있고,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도 결국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잘 조심하고 잘 만들려고 애쓰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 오동작, 실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라고 고민하는 중에 이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테스팅이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됐죠. 물론 그 전에도 내가 잘 짠 코드를 잘 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팅을 하죠. 테스팅하지만 이게 이렇게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이 오류가 제품에 그냥 탑재됐을 때 나중에 발생하는 어떤 임팩트, 사이드 이펙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테스팅을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룰 건데 앞에서도 이제 그런 살펴봤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 파악이 어려운 소프트웨어 결함과 관련된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지고 소프트웨어의 양이 증가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서 필드 시험,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제품 만들어 놓고 실제 상황, 실제 조건과 유사한 조건에서 하는 테스트를 필드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필드 테스트 기간이 우선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품질 안정화 기간도 굉장히 증가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인한 동일한 또는 유사한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나중에 또 나온다든지,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든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뭔가 보다 체계적인 기법들, 체계적인 방법론들, 체계적인 어떤 절차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크게 이제 테스트 프로세스, 기법, 도구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로 구분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품질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잡고 싶은 건 이제 제품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확보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까와 같은 그런 사고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없는 품질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은 건데 소프트웨어 품질이 뭐냐를 체계적으로 정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품질이란 현재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가 고객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지 그 정도를 결정하는 소프트웨어의 제한된 속성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품질은 개념이 좀 어렵긴 하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소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제품에 대한 품질, 프로덕트 퀄리티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공정, 프로세스 퀄리티라고 부르는 프로세스 품질.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을 다 접근을 해요. 그래서 제품 자체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는 활동도 하고, 또 하나는 그 프로세스 품질이라고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점검해서 결함을 예방하겠다라고 이제 접근을 했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하는데, 제품 품질은 말 그대로 그 제품 자체에 대한 품질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품질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 주로 다룰 내용이 이 제품 품질과 관련한 활동들이고, 이거를 보통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품질은 뭐냐? 프로세스 품질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학교에서는 물론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크게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 설계하고, 상세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작업을 별로 하진 않죠. 왜냐하면 규모가 작고, 그 다음에 품질이 떨어져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진 않아요. 근데 이 실제 양산에서 실제 상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관점에서는 그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공정이 잘 만들어지면, 공정을 잘 따라가면 이제 결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예방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작업,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 품질을 확보해서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공정을 잘 만들었는지, 그 다음 공정을 잘 가는지 이렇게 점검을 해서 소프트웨어 품질을 확보하는 것을 프로세스 품질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요구사항 명세서를 만든다. 그럼 요구사항 명세서를 만들기 위해서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명세화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느냐, 여기서 뭔가 누락되거나 잘못한 것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이제 하나의 공정 프로세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공정이고, 그래서 이 단계를 정의하고 각 단계에서 제대로 했는지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보고, 이게 잘 돼야 설계가 잘 될 거고, 설계가 잘 돼야 코드 구현도 잘 될 거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품 자체에 대한 테스팅 활동도 하지만, 또 하나는 프로세스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는, 그래서 제품 자체에 대한 품질은 결함을, 이런 문제들, 오류나 결함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활동들이라고 보통 보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품질은 일반적으로 결함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통 봐요. 이렇게 결함을 적극적으로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예방적 차원에 접근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얘네들은 서로 약간 보완적이에요.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해서 개발자로 가든 테스터로 가든 어떤 역할을 가든 가보면 테스팅을 담당하는 테스트 엔지니어, 테스터, 이런 이제 역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쪽을 담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퀄리티 어슈어런스라고 해서 QA, 퀄리티 엔지니어링, QE, 그 다음에 퀄리티 컨트롤, QC,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 회사마다 약간 정의해서 쓰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다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테스팅 업무들이 있고, 그 다음에 퀄리티 어슈어런스, QA 업무들이 보통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보완적으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하는 테스팅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학교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 공학을 배우기도 하지만, 주로 개발과 관련한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되죠. 하지만 IT 개발 회사에 가보면 실제 개발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롤들이 있어요. 다양한 역할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테스팅 업무, 그 다음에 QA 업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이렇게 체계적인 그런 개발 활동의 일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혹은 출시된 직후에까지 결함을 체계적으로 조기에 발견하고 확보하기 위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보통 테스팅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럼 이어서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 시간에는 어떻게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라는 것이 이제 도입됐는지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고 사례들, 그리고 그 사고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품 자체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는 측면,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품질을 확보하는 측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로서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테스팅이 뭐냐? 우리가 이제 용어를 배울 때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의 역사는 하드웨어 개발의 역사보다는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드웨어가 개발된 기간, 그리고 그 기간에 의해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그런 노하우나 축적된 기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소프트웨어는 상대적으로 하드웨어 개발 기간에 비해서는 기간이 짧죠. 그래서 역사가 좀 짧은 편이에요. 근데 그 짧은 소프트웨어 역사 안에서도 테스팅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도입되고 체계화되는 것이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15년, 16년 전에 테스팅 업무를 처음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도 아직 뭔가 테스팅이라는 개념이 체계화되지 않았던 시기고, 해외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근까지 테스팅이 뭐다라고 공통된 정의를 내리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ISTQB나 이런 단체에서 테스팅의 개념을 좀 체계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통된 정의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긴 한데, 그 전에 어떻게 그러면 테스팅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변화됐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맨 처음에 1973년도에 헤르젤이라는 사람이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이 그것에 부과된 것을 수행하는지 확신을 수립해가는 프로세스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테스팅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의도한 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보는 일련의 활동들을 이제 테스팅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하게 되면 그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잘 만들어졌는지, 의도한 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겠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죠. 그 정도의 개념을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79년도에 글렌포드 마이어스라고 그 아트 오브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라는 책을 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이 어떤 개념을 얘기했냐면,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의도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절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앞에 헤르젤은 뭔가 기능이 잘 동작하는지를 봤다고 하면,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잘못된 동작을 하는지,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 말고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뭔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동작시켜 보는 것. 그래서 앞에서는 그냥 정상적인 기능이 동작하는지를 봤다고 하면, 예외적인 상황, 오류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작해보는 것을 테스팅이다라고 이제 보통 와이어스는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IEEE에서 1990년에는 조금 더 체계화된 개념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좀 길죠. 명세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검증하거나 실제와 기대되는 결과 간의 차이를 식별하기 위해 시스템을 수동 또는 자동화된 방법으로 시험하고 평가하는 프로세스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이 이제 담겨 있는데 우리가 테스트하는 기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잘 동작한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사례로 들었던 것처럼 유튜브의 조회수, 우리가 조회수가 음수가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공통된 그런 정상적인 기능도 있지만 특정 변수값이 아니면 특정 전압이 가질 수 있는 허용 범위가 몇 볼트에서 몇 볼트다. 이렇게 정의하는 부분들은 사실 일반 사용자보다는 개발자나 설계하는 사람이 그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사항이나 아키텍처 설계서나 상세 설계서에 담게 되는데 이런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활동, 검증하는 활동, 이 테스트의 어떤 활동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 수행된 결과와 예상 결과, 기대되는 결과. 그래서 보통 actual result와 expected result라고 보통 부르는데, 두 개 간의 차이를 식별하기 위해서, 두 개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수동 또는 자동화된 방법으로 평가하는 절차다라고 얘기하는데, 테스트의 목적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테스트의 목적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패스와 페일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실제와 기대 결과 간의 차이를 이제 식별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활동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패스와 페일을 판단한다. 그리고 이걸 수행하는 방식은 수동화된 방법 또는 자동화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자동화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 테스팅을 많이 하는데 그런 자동화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한다. 근데 앱을 개발하는데 로그인 기능을 테스트한다. 그러면 로그인 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내가 실제로 그냥 손으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수동으로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3번 잘못 입력했을 때 페일이 나는지를 보겠다. 그럼 3번을 반복해서 잘못된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계속 넣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된다. 아니면 굉장히 많은 횟수를 반복해야 된다 그러면 지루하겠죠.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떤 자동화된 툴에서 엑셀 스크립트 같은 데다가 값들을 쭉 넣어서 페일날 어떤 잘못된 아이디와 패스워드 값들을 쭉 넣고 이거를 자동으로 돌리게 해줄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사람은 하지 않지만 툴이 반복해서 돌아가니까 그렇게 자동화된 방법으로 테스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스팅의 개념이 상당히 뭔가 방법, 목적, 그 다음에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테스팅이 뭐다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의 동작과 성능, 안정성이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결함을 발견하는 메커니즘이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이 패스와 페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아까도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복잡하게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이 기준이 시스템의 동작, 그러니까 동작이라는 것은 기능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기능이 있을 거고, 근데 기능이 동작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10번 동작하는데 뭐 3번 정도가 동작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작 기능 외에도 비기능적인 요소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성능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유지보수성, 확장성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성능이나 안정성과 같은 비기능적인 요소들까지 그런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테스트페일의 기준, 그 품질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기능적인 요소 외에도 비기능적인 요소까지 포함한다라는 개념이 있고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결함을 발견하는 다양한 활동들이다. 그래서 테스팅은 이따가 이제 테스팅 일반 원리를 이제 살펴볼 건데 테스팅은 결함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활동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결함이 없다라는 걸 증명한다기보다는 보통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결함을 찾아내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테스팅을 정의할 때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테스팅은 뭐 여기서 이제 많은 얘기들,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지만 테스팅은 쉽게 말해서 결함을 찾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다. 결함을 발견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다 라고 이제 보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결함이라는 것의 개념, 그럼 뭘 결함으로 볼 거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기능의 오작동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성능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비기능적인 요소들도 다 고려해서 그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결함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에서는 그 결함의 기준이 뭔지, 그 다음에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수행하는 다양한 방법론들을 다 총칭해서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테스팅의 활동이 굉장히 넓어요. 넓고 개념이 굉장히 커요. 네, 좀 이해되셨나요? 조금 어렵죠. 왜냐면 이제 개념을 설명하는 단계에 약간 지루하기도 하고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실제 실습을 해보면 이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좀 참아 주시고. 그래서 과거에는 아까 이제 또 살펴봤지만 과거에는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테스팅의 주요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용자의 기대 수준이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그리고 안에 있는 결함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그런 활동들을 포함해서 테스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테스팅이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 그러면 결함을 이제 최종적 목표는 결함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인데 물론 앞에서 그 프로세스 측면에서 결함 예방 활동도 있지만 테스팅의 최종적 목표도 결함을 예방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예요. 그래서 요 예는 나중에 V모델을 설명하면서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결함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아요. 그래서 결함 관련한 데이터를 모으고 얘를 가지고 리스크를 분석해서 리스크 기반 테스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함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함 관련한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 살펴보면 뭐 나중에 이제 뒤에서 좀 학기 말쯤에 좀 다룰 건데 결함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뭐 결함의 개수가 우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함도 유형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렇게 사용자 오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심각한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뭔가 동작하다가 프로그램이 죽는다든지 시스템이 막 멈춘다든지 뭐 이런 심각한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요즘은 이제 잘 없긴 한데 하지만 예전에 윈도우즈 쓸 때 그 블루 스크린이라고 그래서 시스템이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앱을 동작하다가 이제 시스템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인데 뭐 오타가 났다 아니면 뭔가 팝업이 제대로 안 떴다 뭐 이런 것들은 그거에 비해서는 사소한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결함도 뭐 중요도, 심각도, 그 다음에 해결에 대한 우선순위, 그 다음에 뭐 그 각 모듈이나 기능별 개수, 뭐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결함이 어디에 많이 나왔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근본 원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결함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방향이고요. 중요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테스팅을 하긴 했을 거예요. 은연중에. 이를테면 여러분들 이제 텀 프로젝트를 한다. C나 자바로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아니면 웹페이지를 구축한다. 그러면 웹페이지를 구현할 때 이를테면 뭐 도서관리 프로그램이다. 그럼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한다. 아니면 회원의 DB를 관리한다. 그러면 D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보고 싶겠죠. 그래서 DB SQL 쿼리를 날려서 제대로 동작하는지도 보고 거기에 없는 DB가 접속하려고 할 때 문제가 없는지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개발자가 하는 테스트는 이렇게 예전에 했던 과거에 했던 방식의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체계적인 테스팅으로 오게 되면 지금 여기서 봤던 것처럼 사용자의 기대 수준이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안에 내재된 결함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함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리스크를 분석하는 뭐 이런 일련의 활동까지를 포함해서 테스팅의 개념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팅의 주요 목적은 가장 큰 거는 첫 번째로 남아있는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잔존 결함을 확인하는 것. 그래서 개발자가 결함을 없애려고 굉장히 완벽한 소프트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남아있는 결함이 있죠. 그래서 그 결함을 조기에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명세서, 요구사항 명세서나 아키텍처 설계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발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중간 산출물들이 있어요. 그 산출물들을 만족하는지, 산출물들에 기록된 요구사항이나 어떤 기준들을 준수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비즈니스마다, 도메인마다 이런 명세서를 만족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도메인들이 있어요. 항공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프로세스를 강조하는 그런 도메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테스팅이 결함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명세서를 만족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용자 및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명세서 안에 그런 사용자나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요구사항 명세서로 담기도 하지만 거기에 없는 추가적인 그러한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를테면 자동차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법규로 규정해 놓은 안전 규칙들이 있죠. 그래서 법규 같은 것들을 준수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요구사항 명세서로 요청하진 않지만 반드시 준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테스팅 활동을 통해서 해요.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컨포메이션 테스트 이런 활동들이 또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결함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스팅의 주요 목적은 첫 번째로는 잔존 결함, 남아있는 결함을 발견하는 활동, 그 다음에 명세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용자나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활동,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결함을 예방하는 그런 활동이 이제 주요 목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다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개념의 범주에 추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테스팅을 통해서 주요 목적은 아니지만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한 세 가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품질 수준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테스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능 테스팅을 했다. 그러면
그 성능 테스트나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아주 쉽게 생각하면 뭐 폴더폰이다. 그럼 폴더폰을 뭐 몇 번을 열고 닫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기구적인 측면에서의 스트레스 테스트죠. 근데 우리가 웹 시스템을 개발한다. 그러면 학교에 뭐 그 성적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동시에 접속해야 되는 어,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 추석에 열차표 예매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철도에 이제 SRT나 KTX의 뭐 그런 열차표 예매 시스템이다. 근데 한 번에 접속할 수 있는 게 뭐 5만 명까지다.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5만 명을 해봤느냐? 5만 명, 5만 1000명, 5만 2000명까지 해봤느냐? 그러면 내가 테스트를 해본 만큼 이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은 그 정도까지 견딜 수 있다. 그래서 니네가 요구하는 5만 명을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겠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테스팅을 해보지 않고서는 예측해서 수학적으로 증명해서는 그 자신감을 획득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런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어디까지 얘가 견뎌내느냐, 품질 수준을 어디까지 가져가느냐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테스팅을 통해서 얻어내는 효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주요한 목적은 아니지만 테스팅 활동을 하다 보면 얻어지는 효과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앞에서 테스팅이 지향해야 되는 앞으로 나갈 방향이 이제 비즈니스 리스크를 감소하는, 결함을 예방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결함 기반한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가지고 리스크를 분석해서 활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비즈니스 리스크나 프로덕트 리스크나 뭐 이런 것들은 이 테스팅 쪽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QA나 이쪽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결함 기반한 수치 데이터를 게더링하게 돼 있어요. 이제 모으고 이걸 통해서 실제 비즈니스 리스크를 확보하고 감소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리스크 감소를 위해서 테스팅을 하는 건 아니지만 테스팅을 하면서 얻어지는 결함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하면 이걸 활용해서 비즈니스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가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이제 QA 쪽에서 하는 그런 주요 진행하는 개발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단계들이 있어요. 이제 마일스톤이 있고, 마일스톤 체크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요즘은 뭐 에자일도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에자일 기법에서 이렇게 어, 그런 반복하는 주기, 그런 주기마다 이제 점검하는 그런 회의들이 하죠. 그때 이런 다양한 개발 프로세스를 점검할 때 테스팅에서 나온 어떤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결함 데이터라든지 품질 수준에 대한 관련한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프로세스 점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때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할 때 도움이 되고, 때로는 어떤 이슈 같은 것들 제기하기 위해서 이런 테스팅 활동에서 나온 어떤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팅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주요 목적도 있지만, 이런 뭐 결함을 발견하고 명세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명세는 없지만 사용자나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결함을 예방하는 그런 것들이 목적이지만,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또한 품질 수준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고, 그리고 결함 데이터를 활용해서 리스크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발 프로세스를 점검하거나 이슈 제기할 때 이런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들을 제공해서 보다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업에서 가보면 테스터와 개발자가 약간 이렇게 앙숙처럼 느껴질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활동들이 불필요한 활동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테스팅의 개념을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테스팅 개념이 어떻게 흘러갔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의가 뭐고, 그 다음에 테스팅이 가지는 주요 목적과 부가 효과,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